총 3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진 지문 보겠습니다. 독자가 글에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발음이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음이의어라고 하듯이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르면 동형이의어라고 한다. 자, 지금 중요한 핵심어가 나왔죠? 동형이의어라는 게 나왔는데 동형이의어의 뜻이 뭐냐라고 봤더니 네,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를 때 그 두 단어를 동형이의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동형이의어는 여러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므로 독자가 글을 읽는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동형이의어라는 것은 서로 표기는 같은데 의미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어떤 단어가 동형이의어가 문맥에서 쓰였을 때 독자는 그러면 지금 이 형태를 가진 단어의 뜻이 이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문맥에 어울리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문단. 단어 중에는 다른 단어들보다 자주 쓰이는 고빈도 단어가 있다. 자, 딱 봐도 여기 또 핵심어가 나왔죠? 이 문단의 핵심어. 고빈도 단어 나왔습니다. 동형이의어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언어 생활에서 표기가 같은 단어들끼리 사용 빈도를 비교해보면 그 중에 다른 단어들보다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 동형이의어라는 것은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그 단어라 그랬어요. 자, 근데 그럼 형태가 같은 그 단어에게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 그 의미들 사이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쓰이는 그런 의미의 고빈도 단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독자가 동형이의어를 읽으면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떠올릴 가능성이 높고 의미 확정을 위해 그것이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독자가 떠올린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반드시 그 단어가 고빈도로 쓰이는 의미로 쓰였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조금은 빈번하지 않지만 흔치 않은 의미로도 쓰일 수 있다는 거죠. 이때 독자는 그 동형의의어 중에서 다른 단어를 떠올린 후 그 단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한다. 3문단. 독자는 동형이의어의 의미가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지 확인할 때 제약성을 고려한다. 또 키포인트 나왔어요. 제약성을 고려한대요. 문장이나 문맥의 제약성이 강하면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이나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 등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한정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까봐 예를 친절하게 들어줬어요. 그가 사과를 깎았다 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강해서 이때의 사과는 과일이라는 의미로 한정된다. 아하, 그럼 제약성이라는 게 뭔지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약성이라는 것은 이 문장이 그대로 어떤 의미로밖에 그거밖에 제한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는 해석이 조금 어려운 경우, 그런 문장을 제약성이 좀 강하다라고 말을 하는가 봐요. 그에 비해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라는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어떤 특정한 의미로 한정돼서 해석하는 그 제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때의 사과는 과일과 용서를 비는 행위라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가 형에게 사과를 받았다. 이때의 사과는 제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제약성이 약하기 때문에 사과는 용서를 받는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고 진짜 먹는 사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독자는 동형의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강할 때는 동형의의어의 의미를 쉽게 확정할 수 있지만 당연하겠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의미를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약성이 약할 때는 의미 확정을 유보한 채로 다른 문장들을 읽는다. 기타 다른 문맥들을 살펴서 지금 이렇게 또 해석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지? 그 힌트는 다른 문장에서 얻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하여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문단에 걸쳐서 동형이의어의 개념 그리고 동형이의어 중에서도 고빈도로 쓰이는 의미가 있다. 만약에 그 고빈도로 쓰이는 의미가 문맥하고 어울리지 않는다. 그럼 독자는 다시 탐색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동형이어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제약성이라는 건데 제약성이 강한 문장은 어떤 의미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독자는 그 여러 의미 중에서 이 의미 있다 라고 바로 동형이어의 의미를 문맥상 추론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제약성이 약한 문장이라면 다른 문맥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러한 문단 내용들을 바탕으로 3개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볼게요.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된다. 자, 요 문장은 산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산문단 마지막 끝부분에 보시면 여러 문장이 의미적으로 연결되면 문맥이 형성되므로 독자는 문맥의 제약성을 고려해서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장한다라는 문장이 나와 있죠.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2번, 단어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으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자,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은 1문단에 있습니다. 동형이의어 얘기하면서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은 독자가 그래서 읽은 단어의 의미를 확정하지 못하면 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죠? 3번. 동형이의어는 별개의 단어들이 서로 표기가 같고 의미가 다른 것이다. 동형이의어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는데 1문단에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맞습니다. 자, 4번. 동형이의어는 표기가 같은 것들끼리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문단에 보면은 고빈도 단어라는 것을 얘기하고 동형이의어에도 그 사용 빈도가 높은 고빈도 단어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비슷한 사용 빈도를 보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죠. 5번. 동형이의어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에 따라 의미 확정이 어려운 정도가 달라진다. 네, 이거는 산문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약성이 강하면은 의미 확정이 쉽고 제약성이 약하면 의미 확정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자,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억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기억은 첫 번째 문단의 끝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동형이의어를 읽고 떠올린 여러 의미 중에서 문장이나 문맥에 어울리는 것으로 의미를 확정하는 것까지 윗줄이 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는 건데요. 자, 1번부터 보시면 문맥에 따라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를 새로 만든다 라고 했는데 고빈도 단어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새로 만든다 이런 얘기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번, 문장 내 다른 단어를 고려하지 않고 동형이의어의 의미를 확정한다. 아니죠. 다른 단어와의 문맥상 의미를 고려해야겠죠.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 안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동형이의어의 의미 중 자주 쓰이지 않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면서 의미를 확정한다. 아니죠. 고빈도 단어, 즉 자주 쓰이는 것부터
먼저 확인하고 아니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주 쓰이지 않는 것들 순으로 가야지 조금 더 문맥상 맞는 의미를 찾을 확률이 커지겠죠. 4번. 제약성이 강한 문맥에서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가 지닌 의미로 문장을 다양하게 해석한다. 제약성이 강한 문장은 어떤 특정 의미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다양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5번. 동형이의어 중 고빈도 단어의 의미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면 표기가 같은 단어 중에서 적절한 의미를 찾아낸다. 자, 표기가 같은 단어. 표기가 같지만 의미가 다른 단어를 우리가 동형이의어라고 했죠. 동형의어라는 것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고빈도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문맥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다른 단어 중에서도 적절한 의미를 찾아야 하겠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보기는 선생님과 학생이 수업 중 읽은 글과 이에 대해 나누는 대화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A에서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짜리 적용 문제네요. 보기를 보시면 영수가 길을 걷다가 배를 보았다. 그는 아버지가 예전부터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것을 떠올렸다. 자, 바로 직감하죠.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으면은 지금 이 배, 여기서 나온 이 배가 동형이의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몇 개 사서 집에 돌아온 그는 봉투에서 하나를 꺼내 식탁에 앉아서 먹었다. 지금 길을 걷다가 배를 봤다. 배를 참 좋아하셨다는 거 떠올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배는 참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급하게 떠올리는 것, 가장 고빈도로 쓰이는 거, 그 바다에 떠다니는 배 있죠?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먹는 배,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배, 사람 배.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건지 감이 안 잡혀요. 헷갈려요. 근데 세 번째 문장을 읽는 순간 먹었다. 그러면은 먹는 배구나. 바로 좁혀지죠. 아마 그런 내용이 A, B, C, D, E에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소를 어렸을 때 아버지의 다리를 베고 자던 추억을 떠올리고 미소를 지었다. 자, 다리도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도 물어볼 것 같아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A, B, C, D, E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A. 첫 번째 문장만 읽었을 때는 배가 선박과 과일 중 무슨 의미인지 헷갈렸어요. 맞죠? 자, 이에 대해서 1번. 배가 쓰인 문장의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겠군. 자, 제약성이 약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연결이 좀 약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 배가 쓰인 문장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으니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은 게 맞겠죠. 두 번째, B. 걷고 있는 곳이 바닷가면 선박일 것 같고 시장 근처면 과일일 것 같아서요. 라고 하면서 A의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2번. 첫 번째 문장이 나타내는 상황을 두 가지로 해석하여 배가 가질 수 있는 의미들을 고려했던 것이겠군. 네, 너무나도 맞는 소리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C. 두 번째 문장을 읽었는데 둘 다 자연스러워서 계속 헷갈렸어요. 자, 이에 대해서 3번. 배의 두 의미 모두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이 연결되어 형성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겼기 때문이군 했는데 아니죠. 지금 학생이 지금 헷갈렸다라는 것은 둘 다 문장에 너무나도 문맥상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으므로 문맥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긴 게 아니라 어울린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으므로 3번이 적절하지 않는 답이겠어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D. 식탁에 앉아서 먹는다는 내용을 보고 그 배가 과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까 선생님이랑 한 내용이랑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자, 이에 대해서 4번. 세 번째 문장의 내용을 앞의 문장들과 연관지어 배의 의미를 확정했던 것이겠군. 자,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제약성이 약해서 의미 확정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앞뒤 문장들과 연결 지었을 때
배가 어떻게 해석되겠구나라는 의미를 확정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다리는 바로 뜻을 알 수 있었어요. 사람의 신체 부위로 이해해야 다리를 뱉고 자던 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우니까요. 자, 이에 대해서 5번. 네 번째 문장에 쓰인 단어들의 의미적 연결을 고려하여 다리의 의미를 신체 부위로 확정했던 것이겠군. 자, 네 번째 쓰인 문장에 쓰인 단어들, 이게 뭐겠어요? 자다, 배다, 이런 단어들이겠죠. 아, 다리를 배다? 자다? 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다리는 어떤 것과 어떤 것을 연결하는 그 브릿지의 다리가 아니라 신체 부위겠구나 확정할 수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자, 3점짜리 문제였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아요.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